인사관계철은 동굴관리청 내 조직이 변할 때마다 표제를 달리해 남아있었다. 아랑씨는 천천히 잘 찾아보라더니 책고 창을 조금 열어 밖을 바라보았다. 오다가 회화나무 거쳐왔어요. 미 군정식이 자료를 건네며 말을 건넸다. 아, 그 나무 정말 슬픔이 눈에 보인다면 그런 형태일 거예요. 춘당지 쪽 월급문이 정조대왕이 보름마다 사도세자를 기리는 경모궁으로 거둥하던 문이거든요. 사도세자 사당이요. 이 문을 거쳐가며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내 슬픔을 풀 것이다 라고 한 말이 승정원 일기에 나와요. 슬픔을 열고 그리움으로 닫는 문인 거죠. 안녕하세요. 매일 새벽 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난다유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새벽 낭독에서 진행한 김금희 장편소설 대온실 수리보고서입니다. 작가가 작품 활동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역사소설로 김금희 소설 세계를 한 차원 새롭게 열며 근래 보기 드문 풍성한 장편소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작이라는 소개글에 고개를 끄덕이게 합니다. 김금희 작가님은 섬세한 문장력으로 관계와 상실의 미학을 다뤄온 현 문학의 중심이죠. 이번 작품은 그 깊이 있는 시선을 역사적 공간으로 확장한 듯합니다. 소설의 핵심 배경인 대온실은 단순한 식물원이 아닙니다. 바로 창경궁의 대온실처럼 과거의 아픔과 역사의 흔적이 서린 공간이죠. 소설의 장엄한 서사는 이 온실을 고치는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과거의 비밀을 마주하고 자신을 치유해 나가는 데서 탄생합니다. 이 작품의 매력은 주인공들이 가진 오래된 아픔과 그 아픔을 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존재들이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서로의 옆자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함께 있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결핍을 인정하는 조심스러운 연대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성숙한 형태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파손된 온실의 틈을 메우는 섬세한 공사처럼 진행됩니다. 소설을 마무리하고 창덕궁의 회화나무, 창경궁의 대온실을 찾아갔습니다. 천천히 오래된 고목 사이를 지나 탁 트인 공간에 머무르니 멀리 대온실이 보입니다. 대온실 유리창이 오후 햇살에 부딪히며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니 주변의 소음이 차단되면서 소설 속 주인공들이 여기저기 불쑥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설이 갖는 매력이 아닐까요? 무채색을 새로운 색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던지는 것. 매일 새벽 낭독을 통해 선별한 오늘의 한 문장들은 이 소설이 가진 섬세한 감정과 울림을 가장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긴 호흡의 장편소설이 부담스러웠다면 이번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김금희 작가님의 문장이 주는 따뜻한 위로를 먼저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온실 수리보고서의 아름다운 문장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돌아보면 항상 어떤 장소를 지워버림으로써 삶을 견뎌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어야겠다 싶은 장소들은 아예 발길을 끊어서 최대한 망각할 수 있게 노력해왔지만 이 일을 맡으면 그곳에 대해 생각하고 더 알게 될 것이었다. 거기에는 1년 남짓의 내 임시 일자리가 있었고 600년 전에 건축된 고궁이 있었고 잊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싶어 망각을 결심한 낙원 하숙이 있었다. 찬바람 속에서도 여름으로의 진입은 분명히 느껴졌는데 그건 공간이 환하게 열리는 개방감 같은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성성하게 드러내도 될 정도로 공기가, 바다가, 하늘이 열리고 있었다. 나는 밤의 바다에서 아마도 낚시꾼들을 태우고 나갔을 어선들의 피로한 불빛을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며 차에 올라탔다. 누가 들으면 쓸모없게 느껴지는 얘기를 하면서 핵심을 적당히 피해가는데 우리는 죽이 잘 맞았다. 그렇게 눈앞에 놓인 너무 어렵고 뜨겁고 슬픈 문제는 애두르고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걱정을 했다. 마주하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시시해졌다.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난 뒤에 모래사장처럼 마음의 표면이 평평하게 균형이 맞춰지는 게 느껴졌다. 고작 그 시시함으로. 나는 모형에서 출발해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대온실 앞의 전경을 떠올려 보았다. 프랑스식 정원과 대리석 분수대를. 거기를 지나 좀 더 가면 긴 팔자형 연못인 춘당제가 있고 바람이 크게 불면 휜 가지를 연못물에 씻는 버드나무들이 있었다는 것을. 겨울이면 얼음이 두껍게 얼어 마치 연못이 닫힌 듯하지만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잉어들이 그 폐쇄의 풍경에 비금 같은 균열을 내고 있었음을. 낙원 하숙으로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이 집의 사람들이 기이하게 불행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가 보면 강화 성모도에서 혼자 전학 온 중2짜리 여자애가 그 집의 최약처였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하숙지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병든 습벽 같은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로 온 것을 후회하진 않았다. 나는 늘 그렇듯 미래를 낙관했다. 나는 그 장면에 이르러서야 그 집 대문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내가 낙원하 속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건 4쪽짜리 유리문도 기와도 다다미 평상도 아닌 대문 손잡이였다. 황동으로 된 장식용 판금 위에 자리한 그 문 손잡이는 한옥 대문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리 손잡이였기 때문이다. 푸른색 유리에 다면체로 세공한 그 손잡이는 드나들 때마다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 대체 왜 나무 대문에 그런 손잡이를 썼는지 알 수가 없었다. 버스가 생전 본 적 없는 낯선 풍경들을 자꾸 통과하기 때문일 것 같았다. 강변도 낯설었고 공원도 대교도 낯설고 건물들은 고개를 한참 올려다 보아야 할 정도로 높았다. 그런 마천루들의 화려함은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무게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욕망들의 값없음을 예견하는 것이기도 했다. 칠판이나 담장 같은 아이. 어쩌면 아이는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일들은 외부의 두드림에도 응답을 내놓을 수 없는 심한 무기력을 만들어내니까. 나는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 내가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그때 성당을 통해 소개받아 상담 치료를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나를 우울증에서 구해낸 건 결국 섬에서의 시간이었다. 적어도 섬에서 나는 이상한 아이가 아니었다.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도 나쁜 생각들이 못 견디게 우글거리면 밖으로 뛰쳐나가곤 했는데 막상 그렇게 나가보면 거기에는 내 불안과 긴장 그리고 해리 상태를 붙잡아줄 근친처럼 가깝고 친숙한 풍경들이 있었다. 아주머니는 밀짚 모자를 쓰고 내 편으로 건너왔다. 나는 손차양을 만들며 인사했다. 아픈 건 다 나았냐? 섬의 소문이 어떻게 났을까? 나는 잠깐 당황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올해 비가 어찌나 많은지 염전도 다 망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그러면 어떡해요? 하고 조그맣게 물었다. 장마가 그런데 어쩔 것이야. 다음을 기다려 봐야지. 그런다고 바다소금이 어디 가버리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게 말이야 영두야. 꼭 차 다니는 도로 같은 거라서 언젠가는 유턴이 나오게 돼. 아줌마가 요즘 운전을 배워본 게 그래. 유턴이요? 그러니까 돌아올 곳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고 있으면 사람은 걱정이 없어. 알았지? 잘 왔다. 잘 왔어. 아무도 누구도 관심 없다. 새학기가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런 문장들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써보는 리사의 충고대로 덜 웃는 아이가 되었다. 아무도 누구도 관심 없다.
나에게. 라고 더 정확히 되뇌면 그 차가운 말에 마음까지 얼어붙을 듯 하면서도 곧 그것에 지지 않겠다는 미약한 저항감이 들곤 했다. 한탄하는 딩 아주머니 얼굴을 할머니는 별말 없이 멀거니 바라보았다. 마치 그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듯이. 그때 나는 노인들의 눈에는 아주 진득한 감정이 들어있다고 느꼈다. 단일하고 명징한 진심 같은 것. 알고 싶은 만큼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과거에 대해 얘기해 주어야 했다. 어떤 것이라도 들어서 차곡차곡 모아 놓아야 했다. 얼마나 추운 겨울이었는지 강화포구 시장에서였는데 바구니에 얹어놓은 생선들 잇몸이 다 시려 보였지. 생선에 잇몸이 있었던가. 숭어, 병어, 조기, 아귀까지 강화포구의 물고기들이 다 떠올랐지만 잇몸은 생각나지 않았다. 하기는 이빨이 났으니 당연히 잇몸도 있겠지. 나는 잇몸이 시릴 정도로 추웠다는 상황을 상상해보기 위해 혓바닥으로 잇몸을 문질러 보았다. 리사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면 안나는 나의 이런저런 면들을 지나치게 좋아했다. 그래서 마치 스프레이 방향제처럼 칭찬을 뿌려댔다. 내가 금방이라도 돌아설까봐 붙잡아 놓고 싶은 것처럼. 달리기가 빠른 것과 수학 과목을 잘하는 것, 탄탄한 팔근육을 가진 것과 교사들 흉내를 잘 내는 것, 새 이름을 잘 알고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사소한 점까지. 그러면 나도 칭찬으로 답해줘야 하나 싶었는데 지적이든 칭찬이든 왜 그렇게 서로서로 열심히 평가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리사는 대답하지 않고 춘당지를 바라보며 섰다. 그새 춘당지에는 저녁 윤술이 생겨나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환한 풍경과 달리 대화는 밤처럼 어둡다고 생각했다. 이따금 원앙들이 일으키는 잔물결 위로 나무와 진달래와 오래된 석탑이 드리워지면서 마치 연못 속에는 그것과 동일한 세계가 하나 더 있는 듯한 아득한 착각까지 드는데 서로를 할퀴어대는 얘기에나 열을 올려야 한다니. 순간 그 눈부신 풍경이 불필요하고 심지어 무자비하게 느껴졌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는 말자. 내가 사나에게 말했다. 너무 마음이 아프면 외면하고 싶어지거든. 아까 우리도 말했지? 너무를 조심하자고. 맞아, 죽으니까. 아니, 그 사람 안 죽었어. 1927년에 죽었으니까 죽긴 죽었지만 그렇게는 안 죽었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시체 치우러 올 필요 없다고 전보에다 답장을 썼대. 아, 근데 너 전보가 뭔지 알아? 사나는 검색으로 전보에 대해 찾아보더니 다른 사람이 써서 보내주는 거면 비밀은 적을 수 없는 편지네 하고 논평했다. 나는 사실은 비밀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는 편지라고 말을 약간 바꿔주었다. 장 과장은 굳이 비유하자면 어치 같은 사람이었다. 까마귀 과인 어치는 경계심이 많고 자기 영역에 대한 통제력도 강하다. 다른 새들을 자주 괴롭히는데 어미 소리를 내며 새끼를 유인해 잡아먹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을 따라해 작은 새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기도 한다. 혓바닥이 발달해서 앵무새처럼 다양한 소리를 흉내낼 수 있었다. 그래서 사나는 어치가 나타나면 오태양 날아다니네 하며 인상을 쓰곤 했다. 태양이는 사나가 학교에서 가장 못마땅해하는 애였다. 장 과장 역시 뭐랄까 일부러 갈등 상황을 만들어 자기 통제력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 같았다. 살얼음처럼 냉랭하게 구는 태도도 자신을 위한 포즈처럼 느껴졌다. 출근부에 사인을 하지만 사무소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어차피 그의 자리는 대온실부터 붉은 사슴, 영양, 노루, 얼룩말들이 있는 동쪽 초식 동물사까지 전체니까. 궁에는 하루도 조용한 아침이 없었다. 홍화문을 들어서자마자 동물 소리가 포획하듯 귀를 덮었다. 귀 있는 사람이라면 듣지 않을 수 없는 소리였다. 벚꽃철이면 그 당시 경성 인구의 10분의 1인 2만 5천 명의 입장객이 하루만 해도 들어와
북새통을 이루는 창경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의외로 맹수사였다. 사람들이 불어 휘파람을 불며 관심을 끌려 했지만 교토에서 들여온 사자는 단 한 번도 포효한 적이 없었으며 위장병을 앓았다. 술이 더 들어가자 사람들 각자의 속마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즐기지 않았는데 깨고 나서의 허망함이 싫기 때문이었다. 술이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아 박장대소를 하다가도 깨고 나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기소침해져 기분이 좋지 않았다. 쏨물, 강화말로 찬물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듣자 절교하자며 싸웠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한테도 그 말 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키자 은혜는 그랬냐? 오심이 되물었다. 내가 섬으로 돌아간 뒤 은혜는 우리 사이에 연락이 끊긴 때가 없는 듯 굴었다. 내색하지 않고 묻거나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은 은혜에게서 안전함을 느꼈다. 아주 알맞은 온도의 이해였다. 너 성당 다니는 애였어? 하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거기서 뭘 배우냐고 다시 물었다. 구원에 대해 배워. 나는 성당에서 늘 들었던 단어를 답했다. 구원이 뭔데? 어려운 질문이었다. 누가 그것에 답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순환이 그치는 거야. 그러자 당연히 수순처럼 순신이 순환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순신에게 손바닥을 펼쳐보라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얼음 조각이 놓여있다 상상해보라고. 그러면 어떻겠어? 하고 물었다. 순신은 아주 시원할 것 같다고 해서 내 김을 빼놓았다. 나는 지금이 겨울이라 생각해보라고 다시 조건을 달았다. 이제 더 이상 매미도 울지 않고 나뭇잎도 일렁이지 않는다고. 길이 얼어 자전거를 탈 수도 없고 옷 밖으로 몸을 내놓으면 아플 정도로 바람이 차고 그런 겨울에 손바닥에 얼음이 있으면 손이 얼겠지. 아프고 따갑고 시렵겠지. 그런데 얼음을 내던질 수는 없고 가만히 녹여야만 한다고 생각해봐.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험난하게 느껴지겠지. 그게 순환이고 그럴 때 하는 게 기도야. 그 얼음 나중에 녹아 없어지기는 하는 거지? 순신이 제법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당연하지. 나는 녹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답을 들을 사람이 순신이라서 힘주어 말했다. 다행이다. 이후 원서동을 떠나오고 나서도 그 대화만은 잊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가 주고받은 당연하고 다행인 구원에 대해서만은. 우리 바다 보러 가요. 성모도 사람이 바다가 보고 싶다는 건 뭔가 마음 답답한 일이 있다는 거였다. 어려서 다리가 생기기 전에도 부부싸움을 한 이웃 아주머니들이 휑하니 집을 나가 부두에 서 있는 광경을 종종 보곤 했다. 건널 수 없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던 걸까? 아니면 거기에 육지가 있기엔 언제든 건널 수 있다는 확신이 위로가 되었던 걸까? 나는 하던 일을 접고 사나를 차에 태워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사나는 어디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백패까지 맨 채였다. 아이 때는 다리가 있으나 없으나 어디를 갈 수 있다는 건 매 한 가지다. 어른이라는 벽에 둘러싸고 있으니까. 우리 곁에 균열이 나지 않은 어른은 없다. 그러니 불안하지 않은 아이도 없다. 지금 목격하는 저 삶의 풍랑이 자신의 것이 될까 긴장했고 그러면서도 결국 자기를 둘러싼 어른들이 쇠파에 휩쓸려 사라질까 봐 두려웠다. 마구 달려서 자기 마음에서 눈 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아닐까. 나는 아마 사나도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지 않았을까 짐작했다. 만나고 싶었다. 나거나 속 시절 얘기도 하고 기억 속 일들을 울지 않고 웃으며 공유하는 추억을 펼쳐 남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는 이제 내가 그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네.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덤덤해하고 싶었다. 미풍이 부는 바다처럼 고요하게.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망설이다. 나는 스마트폰 창을 닫았다. 할머니는 내게 시선을 던졌다.
그 눈길을 받자 나는 내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용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 한번 싸워보고 싶은 용기. 그렇게 해서 억울함을 바로잡고 여기 남아서 내가 그토록 원했던 미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욕심. 나는 미래가 욕심나는 것이 두려웠다. 이미 차가운 실망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었다. 영두, 해결이 되었니? 할머니는 물었다. 그때 내 답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을까? 내가 할머니를 믿고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나는 아픈 사람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머니를 보았고 리사를 보았고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고요히 겨울을 받아들이고 있는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미 내가 버리기로 한 것을 떠올렸고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